참 미국은 복이 많은 나라다. 행운의 나라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면서 핫 이슈로 등장을 했죠. 멕시코로부터 넘어오는 불법 이민을 이제 막겠다. 그런데 멕시코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세크라멘토 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이 금에 환장하게 됩니다. 캐나다와의 국경 문제는 사실 미국과 영국과의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훨씬 남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을 남부의 국경으로 삼았느냐?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봉준 교수입니다. 미국과 남부 국경을 맞닿아 있는 멕시코와는 국경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에서 이게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죠.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면서 핫 이슈로 등장을 했죠. 트럼프 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불법 이민을 이제 막겠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멕시코로부터 넘어오는 불법 이민을 막거나 이미 넘어와서 체포돼 구금된 사람들 빨리 추방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죠. 2016년 선거에도 주요 공약이었고 2020년도 그랬고 지금 2024년 선거에서도 멕시코 이민 문제는 트럼프의 대단히 중요한 선거 공약입니다. 2023년 12월 통계를 보니까 불법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사람이 무려 2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멕시코 국적이죠. 5만 6천 명. 다음으로 베네수엘라 4만 9천 명. 이 밖에도 과테말라, 혼두라스, 콜롬비아 이렇게 5국가가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빅5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통계를 보니까 약 6천 명의 중국 불법인들도 체포 구금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3만 7천여 명의 중국인들이 불법 이민으로 체포돼서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죠.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50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멕시코는 원래는 이제 미국 땅이 아니라 멕시코 땅이었죠. 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최초의 대대적인 국경 문제는 이제 텍사스 문제 때문입니다.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 독립을 했지만 텍사스는 멕시코 입장에서 가장 북쪽에 있잖아요. 사실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땅에 대한 야망이 있고 관심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오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사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텍사스로 와서 좀 정착하도록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텍사스는 물론 이제 면화 농장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땅이긴 하지만 한번 미국 땅에 텍사스 땅에 정착했던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 말을 듣겠어요? 그 당시까지 해도 이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텐데 멕시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또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멕시코 정부가 이제 군대를 파송해서 텍사스인들을 이제 응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멕시코와 텍사스의 전쟁이죠. 1836년 2월 말과 3월 초에 유명한 전투 알라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약 200명의 텍사스 사람들, 그중에 대부분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무려 13일을 버티다가 멕시코 군대에게 몰살당합니다. 장렬하게 전사하죠.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 이게 역사는 상당 부분 인간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이 알라모의 비극이 텍사스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모를 상기하자. 알라모의 전사자들, 애국자들 위해서 우리가 총을 넣자 해서 오히려 텍사스 사람들이 결집해서 이제 멕시코 군대와 더 강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4월 21일 샘 휴스턴 장군이 이끄는 텍사스 군대가 멕시코 군대를 최종적으로 무찌르고 텍사스 공화국을 설립합니다. 샘 휴스턴이 초대 텍사스 공화국에 선출이 되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휴스턴이 텍사스 가장 큰 도시잖아요. 샘 휴스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제 텍사스 공화국이 독립이 되었지만 독립국으로 남아 기를 원하지를 않았죠. 왜냐하면은 또 멕시코가 언제 간섭할지 모르고 또 유럽의 국가들이 언제 간섭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연방이 합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연방은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노예 문제 때문에 텍사스가 만약에 노예주로 미국 연방에 가입하게 되면 이게 남과 북의 정치적인 이게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깝지만 좋지만 정치적인 분열이 우려해서 텍사스 병을 보류합니다. 이게 무려 9년 동안 계속되다가 결국 1845년 영국의 개입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텍사스가 미국 연방으로 되는 데는 또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그 하나의 원칙, 사상이 중요한데, 시계를 조금 돌리면 1823년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몬로가 유명한 몬로 트린을 채택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국가들의 식민 대상의 대상은 절대 안 된다. 결코 북아메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이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노리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신 미국도 유럽의 정치나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1823년 몬로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일종의 미국의 중립주의, 고립주의를 표방한 것이죠. 이제 이런 미국의 원칙이 텍사스 합병까지도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문제 때문에 텍사스가 합병되는 게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텍사스, 바로 미국의 턱 밑에서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1845년 미국은 미뤄왔던 텍사스를 합병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멕시코와 텍사스 문제인데, 이제 멕시코와 미국의 문제가, 국경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텍사스의 남부, 미국의 남부 국경이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주장을 해요. 멕시코는 좀 더 위쪽에 있는 USS 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폭으로는 10마일 정도 폭이지만 그 위쪽까지 가면은 어마어마한 영토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훨씬 남쪽에 있는 리오 그란데 강을 남부의 국경으로 삼았느냐? 그것은 1836년에 이제 텍사스가 멕시코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공화국이 설립되는데, 그때 체포되었던 멕시코 대통령 산타 에나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산타 에나가 그 전쟁에서 샌 하신토 전투에서 이게 포로로 잡혔는데, 풀어주는 대가로 리오 그란데 강을 새로운 국경으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샌 하신토 전투에서 산타 에나가 체포로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그가 그냥 포로 중에 한 명이었지 멕시코 대통령인 것을 몰랐죠. 또 산타 아나는 다른 멕시코 군인들에게 절대 썰도 격려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눈치챌까봐. 그런데 미국 감시병이 쭉 보니까 유독 한 사람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 거예요. 또 격려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사람이 산타 아나 멕시코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체포를 해서 다시 이제 워싱턴 DC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공식 회담에서 산타 아나가 그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 리오 그란데 강을 자기를 풀어주는 대가로 새로운 국경으로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런 국경 문제로 멕시코와 미국 전쟁이 1846년에 벌어집니다. 1846년 1월 13일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분쟁 지역인 리오 그란데 강 남쪽에다가 요새를 건설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결국 4월 25일 멕시코 군대가 급습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약 2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미국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848년 2월 2일 과토르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되어서 지금의 리오 그란데 강을 국경으로 하는 새로운 이 텍사스 영토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캔사스, 와이오밍 이런 부분을 포함한 지금의 남서부 국경 지역을 완성을 하죠. 그때 미국이 멕시코에 지불한 돈은 1,500만 달러, 8,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몇 년 뒤 1853년에는 아리조나와 뉴멕시코의 짜투리 땅, 나머지 부분까지 멕시코로부터 매입하는데 그 매입 가격으로 1,00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00억 원을 지불해서, 그래서 현재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완전히 완결이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멕시코 전쟁이 종결되기 바로 직전 1848년 1월에 세크라멘토 강, 샌프란시스코 왼쪽 위쪽에 있는 세크라멘토 강에서 사금이 발견됩니다. 금이 발견됩니다. 미국 문명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사건이죠. 거대한 미국의 영토가 지금 완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와의 전쟁 이후로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거대한 미국의 영토가 완성이 됐는데, 이게 미국의 영토인 것과 또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정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에서도 그렇듯이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 아리조나 이 많은 영토가 미국의 영토가 되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멕시코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세크라멘토 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이 금에 환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키 산맥을 넘고 또 남서부의 사막지대를 넘고 또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를 항해해서 로스앤젤레스, 특히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게 됩니다. 또 많은 멕시코 사람들도 오게 되죠. 또 이때 중국인들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서부는 금에 대한 야망으로 불푼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 다음엔 1849년에 기록적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서부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49년도에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49ers라고 합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미식축구팀 49ers가 바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 지어진 것이 샌프란시스코 49ers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문명사에서 왜 흥미로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가 하니 미국의 골드 러시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과 같은 나라는 개척 초창기에 금과 은이 이제 발견되고 약탈하고 해서 그것으로 스페인이 부강하게 됐잖아요.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금과 은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스페인의 문명도 약화가 됩니다. 반면에 영국의 식민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이 정착할 때는 지금의 미국 동부에 금과 은이 전혀 없었어요. 순전히 정착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미국 정착 초기에 미국도 스페인처럼 금과 은이 발견되었다면 미국의 문명이 어땠을까? 과연 지금처럼 미국 사람들이 땅을 더 개척하고 찾고 과연 서부로 계속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것, 그야말로 골드 러시는 미국 문명사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골드 러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미국은 복이 많은 나라다, 행운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지금의 캐나다와 경계를 놓고 보면은 이 경계선이 비교적 굉장히 반듯하죠. 한마디로 왜 그럴까? 캐나다와의 국경 문제는 남쪽의 멕시코에 비해서 그렇게 분쟁적이거나 또 그걸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1867년에 영국으로부터 이제 자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미국과 지금의 캐나다와의 분쟁은 사실 미국과 영국과의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맞닿은 북쪽 경계는 유명한 로키 산맥이 있죠. 오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있고, 지리적인 특징이 사실 이게 캐나다와 같이 이게 나누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국경선으로 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영국이 관할하던 지역, 지금의 캐나다 지역과 미국인들 간에 뭐 특별하게 감정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이제 비교적 큰 문제 없이 타협을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1783년에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파리 조약으로 지금의 중서부 북쪽 지역을 이제 국경선으로 미국의 국경으로 얻게 되죠. 그렇지만 그 국경 부분이 애매했습니다. 1812년에 미국이 영국과 또 전쟁을 해요.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국군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1812년 영국과 또 전쟁을 해서 이겨버립니다. 하여튼 전쟁 중에 이제 메인 지역은 영국군이 장악을 했고 주둔을 했죠. 근데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때문에 영국군이 이제 빠집니다. 지금의 메인 주에 이제 미국인들, 미국 주민들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그 뉴 브런스위크 주민들과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제 어업 자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채벌권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1818년에 미국은 영국과 이게 협정을 맺어서 타협을 맺어서 중북부에 있는 국경은 이제 반듯하게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깨끗이 나눠요. 현재 몬태나,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이 국경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 5대 대통령, 그리고 존 퀸시 애덤스 미국의 국무장관이 노력을 해서 1818년에 미국의 중북부 지역은 북위 49도선으로 반듯하게 국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미네소타주를 가만히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약간 위쪽으로 돌출된 지역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체로 위도 49도를 놓고 반듯하게 영국과 미국이 국경선을 나눴는데 왜 여기만 돌출이 되었을까? 다시 독립전쟁으로 가보시죠. 자, 1783년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이 지역까지 이제 영국이 미국에 할애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영국이 미국에게 할애했던 기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미시시피 강의 출발지가 그쪽 어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노스웨스트 북서부 지역으로 그 지역을 미국 땅에 할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도의 근거가 되는 지도가 1755년 존 미첼이라는 미국 사람이 그렸던 지도에 근거합니다. 존 미첼이라는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가 그렸던 지도에서 미시시피 강의 북쪽 시원이 된 상류를 그쪽 지역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스웨스트
지금의 돌출된 지역이 미국의 땅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영국 탐험가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미시시피 강의 시원은 거기보다 한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미시시피 강의 시원이 지금의 위치보다 한참 밑에 있었고 돌출된 지역을 감싸고 있는 호수가 레이크 우즈호인데 거기보다 더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지역은 이제 캐나다 영토가 됐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제 지도의 오류 또 많은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게 잘못 정해서 미국의 영토가 됐고 그 다음에 1818년 또 1842년 영토가 완전히 결정이 될 때도 이미 이렇게 국경이 한참 동안 미국의 국경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그 부분만 돌출되어서 노스 앵글 지역인데 그 지역이 미국 영토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320평방킬로미터 됩니다. 이게 레이크 우즈의 강을 포함하면 한 서울 지역의 3분의 2 정도? 육지로 보면은 서울 지역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 되는 땅인데 사실은 이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남쪽을 빼놓고는 이제 캐나다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때론 가끔 캐나다 줘버리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결코 그 땅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미국의 영토 확장을 놓고 볼 때 이제 북쪽에는 알래스카를 빼놓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1853년에서 56년 사이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영향력을 놓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흑해뿐만 아니라 지중해 패권을 놓고 역사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이제 알래스카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담도 크지만은 현실적으로 러시아 해군이 러시아를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캐나다지만 그 당시에 영국 땅이 밑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면 영국에 파는 게 맞지만은 영국이 너무 밉잖아요. 자기를 패배시켰던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에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대안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먼로 독트린을 중심으로 비교적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팔고 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도 또 외교적으로 이게 협조를 얻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게 팔려고 정부에 노크를 합니다. 하지만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알래스카 매입 건이 이제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됩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다시 이제 러시아에서 알래스카 매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워드가 적극적으로 알래스카 매입을 추진을 하죠. 왜 이랬을까요? 슈워드는 이후 미국의 문명을 놓고 볼 때 알래스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미국 의원들은 슈워드가 알래스카에 얼음덩어리를 살려고 한다고 이게 슈워드를 비판하고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로비리스트를 보내가지고 워싱턴 DC에서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좀 사달라. 결국은 슈워드가 미국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1867년 알래스카 영토를 매입하게 됩니다. 미국이 건넨 돈은 720만 달러, 현 시가로 2천여억 원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영토를 매입합니다. 윌리엄 슈워드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국무장관의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윌리엄 슈워드는 사실상 1860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슈워드가 에이브러함 링컨에 밀린 이유는 슈워드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너무 강경파, 이렇게 완전히 반노예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슈워드가 가장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서 이제 물러나고 처지고 결국 다크호스였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186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를 했으니까 하와이로 가봐야 되죠. 하와이는 1898년에 미국에 합병됩니다. 근데 하와이 이 합병은 다른 대륙의 팽창과 결이 약간 다릅니다. 전략적인 부분이나 명백한 운명이나 그런 사상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처음에 굉장히 컸고 나중에는 이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컸죠. 원래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에 진출했던 것은 주로 사탕수수 농장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갔죠. 19세기 초 기록을 보니까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미국인들이 하와이에 거주했습니다. 뭐 미국 사람만 거주한 게 아니고 영국도 미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한 몇백 명 정도가 하와이에 거주했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이제 선원들,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 선교사들. 영국의 경우에는 성공의 선교사들이겠죠. 사실 하와이의 그 근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래서 하와이의 근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런데 하와이 사탕수수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하와이는 그 정치적으로 태풍의 눈이 됩니다. 사실 1835년에 하와이에 최초의 이 사탕수수 농장이 세워지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 산업혁명 때문에 이 설탕의 수요가 유럽에서 급증하게 됩니다. 원래 18세기 중반까지는 설탕은 소수의 부유층들이 점유했던 기호식품이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홍차,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로 설탕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가 각광을 받게 되고, 미국은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역시 설탕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와이로 이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1894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이제 하와이 공화국이 샌포드 도우를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설립이 되죠. 샌포드 도우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가들과 미국의 선원들, 미국의 선교사들은 당연히 하루빨리 미국 연방에 합병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거부합니다.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하와이 주민들의 의지에 반해서 일종의 미국 사람들이 쿠데타를 조장했던 거예요.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미국이 다른 유럽의 제국주의와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상원에서 비준에 필요한 3분의 2 과반수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하와이는 미국에 합병되지 않고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7년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 뒤에는 이제 많은 팽창 농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팽창론자들이 다시 하와이 합병 문제를 꺼내게 되는데, 그에 유명한 미국과 스페인 전쟁, 미서 전쟁이 발발하고 하와이가 전략적으로 이제는 대단히 중요한 영토로 생각해서 하와이를 미국 의회에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 주민투표로 94.3%의 하와이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미국의 50번째 마지막 주로 미국 연방에 합병된 것입니다.